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위치, 입장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조업 위기, 지난 경제 위기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황의 강도가 아니라 불황의 기간으로 보면 그렇다는 건데요. 잠시 후 이 연구보고서 펴낸 전문가와 내용 알아봅니다. 서는 곳이 달라지면 당연히 보이는 풍경 달라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역사를 발전시켜온 사람들의 시선 아닐까요? 2016년 5월 9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황금 연휴, 그만큼 길고도 단 연휴였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황금 연휴였을까요? 잠시 후 내용 전해드립니다. 우리 국토, 즉 땅이 늘었습니다. 매립지 덕분입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몸값이 비싸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커 특수를 누리는 걸까요? 뉴스원 최명용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뉴스 전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금 연휴, 이 경제적 효과는 이미 연휴 시작되기 전부터 말이 많았었는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업체들의 매출을 기준으로 이 임시공휴일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작년과 비교해보면 꽤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네. 그게 과연 전부인지 물음표는 약간 남습니다.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주요 유통업체 매출을 분석을 했는데 7,658억 원으로 집계가 돼서 전년 동기간 대비 48% 정도 늘어났다고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직전 주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와 비교해보면 약 36%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백화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사흘간 3,735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전년 대비해서 62%, 전주 대비해서는 37% 늘어났고요. 대형마트는 3,431억 원, 전년 대비 39%, 전주 대비는 3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가전 전문점도 사흘간 492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전년 대비해서는 25%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산업부는 요 숫자들만 보면 당연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수 진작 효과가 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작년 8월 15일 광복절 때도 임시공휴일을 정했었는데 그렇죠. 당시 임시공휴일 연휴 기간 동안 백화점 매출이 822억 원이었고 대형마트 매출이 956억 원이었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약 3천억 원대 3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니까 내수 진작 효과는 작년보다는 요번 임시공휴일 지역이 훨씬 컸다. 이렇게 단순하게 분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유통업체도 각종 할인 행사들도 했고, 중국이나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것 등이 뒷배경이긴 한데, 내막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근데 이게 과연 이 임시공휴일 효과만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작년 숫자와 비교를 했는데, 작년 5월 5, 6, 7은 화수목이었습니다. 화요일 5월 5일만 휴일이었고 6, 7일은 평일이었기 때문에 작년 숫자하고 비교했을 적에 많이 늘어났다. 이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했던 시기였는데 그렇죠. 그 시기하고 올해 정상적으로 연휴 기간 동안의 이 상황을 비교를 해서 효과가 컸다. 이거는 좀 자화자찬이 조금 들어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급성장한 것은 맞지만 이게 확실한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냐 이거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의문보가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미래에 지출할 걸 미리 당겨서 지출했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자, 국토가 늘어나는 것 언뜻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땅이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국토가 늘어났고요.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 2.9제곱킬로미터 정도인데 이것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되는 11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2015년 말 기준으로 지적통계연보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 지적통계연보는 이제 1970년부터 발간된 이 땅에 대한 모든 통계들인데 1년 주기로 이걸 새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10만 295제곱킬로미터, 이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11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났습니다. 네. 2005년 말에 우리나라 전체 면적하고 비교해 보면 650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난 그런 수준입니다. 땅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땅을 매립을 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작년에 광양시 황길동의 공유수면 매립도 토지 개발 사업 뭐 이런 걸로 3.9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네. 그 안산시하고 시흥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1.9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인천 신항에 이 땅을 이렇게 매립하면서 바다 쉼터 뭐 이런 걸 만든 것 등이 반영이 돼서 11제곱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땅이 가장 많은 행정구역, 이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따지면 경북도가 가장 큰데요. 19,035제곱킬로미터, 또 그 뒤를 이어서 강원이 16,826km, 전남이 12,313km 정도 되고요. 가장 작은 그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 465제곱킬로미터고, 네. 또 뒤를 이어서 광주가 501제곱킬로미터, 대전이 539제곱킬로미터, 뭐 이런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네. 기초단체 중에는 강원도의 홍천군이 1820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고, 부산 중구는 2.8제곱미터로 가장 작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네. 이 소유자별로 좀 토지 면적을 보면 개인 소유 토지가 51,972제곱미터, 약 52% 정도로 절반 이상이고요. 국공유지가 전체의 33%, 법인이나 비법인이 15%, 외국인 지분이 133제곱킬로미터로 0.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경기도만 따지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땅이 24.4%, 32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 지적통계연보에서는 섬 통계를 처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 등록된 섬이 3,677개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땅이 이렇게 늘어난 만큼 또 조금 더 경제적인 효과도 좋기를 바라보고요. 네. 프랜차이즈 갑질, 유독 뉴스에 오를 때마다 많은 비판을 받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광고비 떠넘기기, 이런 얘기가 소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 행포를 좀 막아보겠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 국무회의니 무슨 절차들 다 거치면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이제 본사에서 요구하는 이 그 광고비, 판촉비, 또 네. 인테리어비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을 이제 룰에 맞게, 기준에 맞게 할 수 있게 각종 그 시행령을 좀 정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연도가 끝나면 가맹본부는 3개월 이내에 가맹점주들한테 해당 연도에 쓴 광고나 판촉 행사의 세부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행사를 위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금액이나 행사별 비용, 또 가맹점주가 부담한 부담액 이런 것 등을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떠넘기식으로 묻지마 광고비를 이렇게 떼냈던 이 네네. 관행을 좀 막아보겠다, 이런 조치입니다. 간판 바꿔라 이러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했었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그런 것 등을 정보를 공개만 하더라도 이 부당한 게 좀 나타나기 때문에 좀 막아지지 않겠냐, 이런 취지이고요. 또 가맹점주가 광고나 판촉 행사 비용을 산출할 때 그 근거 같은 것 등을 이 프랜차이즈 업주가 요구를 하면 다 공개를 하도록 했고요.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간판이라든가 인테리어비를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부담을 시켰는데, 네.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매장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평당 이 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가 든다, 이런 내용들을 그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해서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도 시행령에 넣어놓을 예정입니다. 예, 좀 투명해진 만큼 이 갑질 횡포 없어지길 바라고요. 네. 중국어 알바생 몸값이 뛰고 있다. 왜 뛰는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 수요가 또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몸값이 알바생들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잡코리아라고 이제 취업 포털 회사가 있는데요. 네. 아르바이트 포털인 알바몬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채용 공고를 2012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비교를 한번 했더니 중국어 가능자에 대한 우대 공고가 5년 사이에 11.4배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 기간 동안 영어 우대 알바는 5.5배, 일본어 우대 알바는 3.5배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올 1분기에 그 알바몬에 올라온 전체 공고가 149만 건 정도인데 이 외국어 특히 이 중에 그 외국어 알바생들의 증가, 그러니까 올 1분기 전체 공고가 5년 전하고 비교하면 약 1.7% 정도 늘어난 건데 네. 외국인 알바생들에 대한 공고는 5배에서 11배 정도 이렇게 크게 늘어났으니까 네. 외국어 알바에 대한 그런 니즈가 수요가 그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급여도 높을 것 같아요. 외국어를 할 줄 아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평균 시급이 명동 일대 매장 관리 판매직에 대한 평균 시급이 약 6,960원 정도인데요. 네. 중국어 가능자의 경우에는 7,434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약 500원 정도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네네. 꽤 많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과거에는 뭐 번역이라든가 자료조사 이런 것들이 주로였는데 지금은 서비스 판매, 서빙 또 판매직을 직접 그 면세점에서 맡는 경우도 많고요. 네. 소문장 교대식이나 무슨 화성 행궁 같은 전통 행사 재현 출연자 또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이런 쪽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과거보다 뭐 외국어 실력도 늘고 있고 또 외국어 배울 기회도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또 활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원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긴 연휴를 보내고 맞이하는 첫 번째 월요일 증시 상황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증시는 계속 관망세였다가 요즘은 좀 출렁거리는 것 같아요. 오늘 증시 상황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흘이나 되는 황금 연휴를 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힘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 그 G2의 4월 경제 지표 자체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세계 경기 회복세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다 한 0.45%, 0.34%가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특히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기업 구조 조정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해운업이나 조선업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는 쪽, 그러니까 금융주라든가 이런 쪽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어떤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정부와 하는 사이에서 아직 일치된 의견을 못 내고 있는 부분 자체도 시장의 흐름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이 지금 북한 누궁랑 대회 이후에 컨트리 리스크와 재부각하는 부분인데요.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래소 코스 양시장에 다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중국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체를 띠고 있는데요. 네. 특히 화장품주라든지 제약주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CJ, CGV 같은 중국에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들은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조를 좀 띠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 자체는 미국과 중국 G2의 그 어떤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부분 자체를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이미 선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 좋은 쪽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67.81포인트로 끝났는데 네, 더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 여기서 그 하락 압력은 조금 더 세다고 볼 수는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우리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금통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불확실성을 너무 많이 높여주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일치된 어떤 정책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과 정부, 우리나라 경제 끌고 가는 양축 자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부분 자체가 외국인이라든지 여타 그 투자 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불안감을 주는 그런 사실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번 주까지는 그 어느 정도의 하방 압력이 좀 더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주간 한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5월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경제 탐구생활.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립니다. 그리고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퀴즈 어렵지 않습니다. 황금 연휴 기간에도 황사, 미세먼지 기승을 부렸죠.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는데 그나마 수도권 지역은 위험 수위는 아니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된 공기로 이걸 판매하는 게 2013년 대비 2.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걸 팝니다. 단순히 마스크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막는 게 아니라 깨끗한 공기를 사거나 만들어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판다, 또 많이 산다, 이런 얘기인데요. 휴대하면서 어디서든 신선한 공기를 꺼내 마실 수 있도록 용기에 담은 이것 캔도 인기고요. 공기 중 오염물질과 질소를 제거하고 고농축 이것을 공급하는 장치인 이것 발생기도 판매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환자들이 병원에서 많이 이렇게 코나 입에 대고 있는 건데요. 건강을 위해서 이제 이것까지 팔고 산다라니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애청자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동전 있으십니까? 요즘은 동전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10년 후에 동전의 존재를 알면 아재다, 이런 우스개까지 들리는데요. 버스 탈 때 요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 대신 환승입니다, 이런 멘트가 더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점점 돈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안에 동전 없는 거래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벌써 동전은 없애겠다, 이런 얘기인데 현금 없는 사회의 전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을 대체할 전자화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다가올까요? 생생경제 퀴즈로도 내드렸던 비트코인 한국거래소 코빗의 김진화 이사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비트코인 퀴즈로도 내드렸었는데 이 비트코인이란 말에도 동전이 들어갑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동전 없는 사회의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 4월 말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전의 발행과 관리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네네, 무겁고요. 그걸 줄이고
또 어떤 사회적인 효익성을 높이겠다 그런 게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으로 이제 보이고요. 네네. 실제로 금속 동전 만드는데도 비싸고 또 회수율도 굉장히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제조 비용이 무려 500억 넘는데 사실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네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동전 제조에 드는 비용보다 우리가 그 동전으로 인해 누리는 효익은 굉장히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미 이제 각종 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이제 지급 결제 수단이 발전해 있어서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문득 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어릴 때 부모님 동전 지갑에서 동전 하나 받는 게 참 바람이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동전이나 현금 대신 이제 새로운 결제 수단과 이 거래 수단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지폐를 내가 가게에서 내면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받는 게 아니라 교통카드를 충전해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설명을 받는데 언뜻 보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1,000원을 줬는데 잔돈을 교통카드에 충전해 준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이미 미국에서는 그 잔돈으로 ETF 같은 투자에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적립하게끔 그렇게 하는 이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서 몇백억 원의 투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창출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은의 계획대로 동전 없는 사회가 된다면 바로 그런 식으로 잔돈을 디지털 방식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아주 쉽게는 정말 자신의 카카오톡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든지, 네. 아니면 교통카드로 다시 돈이 리워드 된다든지, 네. 이제 잔돈을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또 새로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자, 언뜻 아직도 현금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를테면은 예전에 SNS 원조격인 모 회사에서 도토리라는 게 유행했었거든요. 이 역시 전자화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전자화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온라인에서, 특히나 이제 특정 회사의 아이템을 사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런 아주 제한적인 용도만 가졌다면, 네. 근데 지금 활용되고 있는 어떤, 전자결제 수단 같은 것들은 굉장히 범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실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 현금 형태로 쓰고 있는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한 3%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돈의 본질이 어떤 지폐나 동전이 아니라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죠. 정보다. 그리고 그 인포메이션 정보 기술,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굳이 동전을 쓸 필요 없이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자산 정보 같은 것들이 쉽게 표현될 수 있고 그것이 모바일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만 될 수 있다면 네. 우리가 동전을 더 이상 사용할 이유는 이제 없게 되는 것이겠죠. 예,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은 길거리 가다 돈 내놔 이런 소리도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될 건데. 그렇죠. 예. 그 대신에 이제 사이버 피싱이라든지 이런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자화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정부가 스웨덴의 사례를 계속 들고 있는데 이 전자화폐의 시대 도래에도 스웨덴 사례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웨덴을 비교해서 봤을 때 전자화폐가 좀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까? 스웨덴에서는 일단은 대중교통 이용도 현금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가 시책에 앞서서 시민들이 그다음에 이제 상점들이 스스로 이제 현금은 받지 않겠다.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동전 없는 사회보다도 훨씬 앞서서 이제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기술적인 인프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스웨덴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이미 모바일 뱅킹 같은 것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고 금융 관련 앱들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내버스나 이런 데 다 티머니로 또 지하철까지 다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한국에서도 제도적으로만 뒷받침이 된다면 스웨덴 못지않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급격한 변동을 좀 우려해서 일단은 동전 없는 사회까지를 목표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스웨덴의 상황이 제도적으로 앞서 있지 기술적으로 그렇게 크게 앞서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한국도 기술적으로는 이미 인프라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얼마만큼 이제 과단성을 가지고 담대한 정책을 취하느냐 또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자화폐 시대가 빠르게
도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비트코인도 전자화폐이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는 인터넷상의 금맥이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었는데 사실 아직도 비트코인이 뭐지? 이 개념을 모르는 분들 있거든요. 이 직접 또 비트코인 거래소에 이사하신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다 이제 현금 없는 사회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이라든지 네. 경제 관련 기관들에서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현금 없는 시대로 가는데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존의 화폐를 쓰면서 그것을 단순히 디지털화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라든지 국경 없는 거래 시대에 맞춰서 중앙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드느냐. 중앙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화폐 시스템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거나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나 단지 돈이라는 어떤 미디어의 형태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것이지. 네.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바꾸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두 가지 다라는 거죠. 네. 이제 기존의 이제 화폐라는 미디어를 디지털화함과 동시에 네. 이제 중앙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약간 분권적이고 네. 자율적인 화폐까지도 구현을 전자적으로 완벽하게 한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후에도 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화폐들이 실험되고 있고, 네. 심지어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의 방식을 차용해갖고 국가화폐 방식을 비트코인화하겠다. 뭐 이런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현금 없는 사회 또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기존 중앙은행 시스템에 의존하는 방식과 이렇게 분권화된 방식이 서로 경쟁하면서 네. 앞으로 뭐 다양한 어떤 혁신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어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뭐 이렇게 없앤다든지 네.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양하게 좀 상호 경쟁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화폐라는 건 과거에 조개 껍질이었고요. 돌이었습니다. 이만큼 어떤 그렇죠. 교환의 가치와 상징의 의미가 있는데, 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젠 강도가 길거리 강도가 아니라 디지털 강도가 생겨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세인데 어떤 정책적 보완 방향을 가져야 할까요? 이런 걸 좀 발전시키거나 또 인간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많은 분들이 피싱 피해 같은 것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도가 변하면서 사실은 그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시민 의식이랄까요? 네. 보안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뒤따르지 못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돈가방이나 지갑을 잘 보관하는 건 어렸을 때부터 또 그 이전 세대부터 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인증 제도라든지 새로운 어떤 보안 시스템에 대한 교육은 아직 취약하니까 이제 뭐 자기 시크릿 넘버를 타인에게 전화로 알려준다거나 뭐 본인 네. 인증서를 잘 보관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새로운 기술과 제도에 맞는 보안 교육 그런 것들이 네. 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사실 기존의 국가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런 불편함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현금 쓸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돈을 쓸 때면 항상 내가 나임을 인증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노출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또 어떤 시민들에게 어떤 이거 나랑 안 맞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사회 전환 속도가 느려지는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새로운 그 암호화 방식의 화폐들을 사용하게 되면 네. 예전에 현금을 쓰던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그 뭐 익명성이라든지 그런 편의성 같은 걸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같이 발전하면서 서로의 이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점들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새로운 그 피싱이라든지 이런 금융 사기에 대한 어떤 당국의 어떤 철저한 어떤 감독이라든지 네. 금융사들의 투자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금융의 안전. 지금 신용카드도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게 굉장히 네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증거겠죠. 예. 예. 자, 사회적인 인식 전환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준비까지도 또 안전에 대한 준비까지도 완벽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 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트코인 한국거래소죠. 코빗의 김진화 이사였습니다. 경제를 읽고 듣고 나누는 시간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과 한국 산업의 문제점 연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 불황과 위기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세 번째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좀 덜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요. 이게 불황의 강도가 아니라 불황의 시기, 기간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땐 또 다른 문제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를 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번째 위기다라고 하지만 사실 위기의 규모로만 보면은 세 번째지만 또 특성으로만 보면 또 다른 첫 번째 위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이 제조업 불황과 위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한국 경제의 역사를 보면은 위기라고 정의를 내리면 다양한 위기가 나오긴 하는데. 네. 일단은 가장 큰 위기가 이제 두 번 있었고요. 그게 이제 90년대 말에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IMF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 금융위기라고 하죠. 네네. 그때가 있었고, 이제 지금을 이제 위기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과거 두 번의 위기는 강도는 아주 엄청났습니다. 네. 강도는 셌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두 기간 다 1년 정도 후에는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위기의 강도는 그때보다는 약한데 네.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위기다 이렇게 또 한번 부연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조업 지표들을 통해서 이번 연구 보고서를 이제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을 보면은 큰 위기가 아닌데 영업이익률만은 유독 좀 심각하고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표들은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매출액이라는 거는 이제 이익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전체 판매액이기 때문에 또 이익을 보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근데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네. 시장 수요가 너무나 부진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자인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박리담회형 판매가 많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은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기업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힘은 좀 줄어들고 있다. 실질적인 이득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신데 이 회복 기간이 이 쟁점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 추락 감소를 보였다가 즉 좀 위축되었다가 즉각 회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요즘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불황의 장기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일단 생산 지표로만 보면은요, 물론 네. 이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기업들이 많이 없어졌긴 했지만 경제 전체의 어떤 제조업 생산 지표로만 보면 외환위기는 98년 1분기부터 같은 해 4분기까지 1년 정도 이후에 이제 원래 수준을 회복을 했었고요. 네. 금융위기는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 한 3분기 정도. 근데 현재는 2014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생산 감소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게 장기화되는 어떤 최근의 위기 국면을 좀 새로운 국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년 반 이상 지금 수출 감소도 사실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이 우려되는 부분이 한계 기업의 비중, 즉 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기업의 비중이 과거 불황기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것 또한 특징일 것 같거든요. 그만큼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계 기업이라는 건 이제 기준이 뭐냐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보면 지금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계 기업수 샘플에서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외환위기 때는 19%, 외환위기 때보다는 지금이 좀 낮은데 네. 금융위기 때 한 8.8%, 그러니까 금융위기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지표가 안 좋아지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그만큼 전체적인 경제 부담, 즉 회생 불가능한 기업이나 경제 주체가 늘어난다. 이런 걱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의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네. 말씀드리면 지금에 나타나는 위기가 더 장기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산업, 기업 측면에서 상당히 이익이 감소한다든가 그다음에 한계 기업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시장 수요 침체 장기화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업들은 주로 단기적 대응,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방식으로 되고 있다. 지금 구조조정도 사실 같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놔두고 지금의 어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문제다. 또 발생할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연구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말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유동성도 안 들어오고 네. 당장의 어려움. 네.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죠. 네. 실제로 이게 닥치고 있으니까 원래 구조조정은 사실은 불황기가 아니라 호황기에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그래야 기업들도 여력이 있어야 성공하고 이제 정부도 어떤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근데 구조조정은 항상 이제 불황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한다면은 산업을 축소시키고 그게 이제 새로운 산업부로 이동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구조조정은 있는 기업을 없애거나 산업의 생산률을 축소시키는 데에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는 이제 미래가 없죠. 우리나라 산업이나 어떤 경제 전반의 모습을 보면. 네. 자, 그에 대한 대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지금 한 5가지 정도 제안이 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추경 편성이나 금리나 정책 같은 정부의 어떤 직접적인 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맥락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출 시장과 내수 시장을 나눠보면 사실 수출 시장은 대외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예, 그렇다면은 내수 시장에서의 어떤 지금 수요가 부진한 거를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미시적인 정책은 이미 좀 많이 돼 있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임시공휴일 지정 이런 것들은 있는데 네. 사실은 또 미시적인 내수 정책은 선제적인 추경 편성이나 금리나 같이 재정이나 통화 정책이 동반돼야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정책도 병행을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를테면 개개 가구의 어떤 소득 증대를 위한 그런 조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미래 성장 잠재력과 기업 투자 확대 사실은 당장의 도움은 안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여력은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어렵고 정부도 난색일 텐데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좀 대안일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새로운 산업 부분으로 빨리 무게중심이 좀 옮겨가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사업에서 저부가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네. 고부가 쪽으로 이제 사업 부분 재편을 하려는 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나 기업들 단위에서 경쟁력은 이제 연구개발과 기술력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기업이 많이 어렵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산업의 체질도 바꿔야 하고요. 또, 돈을 쓰게 만드는 어떤 국가 전체적인 경제적인 인프라도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오늘 아침 뉴스 보시면 계속 밥상 물가 위기다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물가가 오르는 것 단지 산지 제품의 가격 때문만은 아니고요.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소비하고 대체 소비를 하는 것이 좋은 대처 방법일 겁니다. 매주 월요일 그런 얘기를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김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예, 밥상 물가 걱정은 높지만 또 날씨는 네. 좀 따뜻해졌고요. 그렇죠. 또 푹 쉬고 난 분들이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네네. 주 물가 동향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는요, 대파와 딸기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이 나들이철에 딱 맞게 참외와 적상추 그리고 삼겹살은 내림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대파는 출하 지역이 교체되는 시기를 맞아서 공급 물량은 줄어든 반면에 임시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가 끝나면서 급식업체 납품 수요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오름세이고요. 네. 딸기는 이제 제철이 좀 끝났죠. 그래서 출하 물량이 감소하고 기온도 상승하면서 신선도가 좀 저하돼서 상품성 좋은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불과 한 주 전만 해도 좀 딸기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마트 가보니까 많이 물렀더라고요. 그렇죠. 좀 딸기 말고 다른 과일로 갈아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과일이 이제 참외가 되겠는데요. 네. 참외는 좀 제철을 맞았고요. 주산지인 경북 성주 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재배분 물량이 출하되고 있어서 공급량 증가로 가격은 내림세입니다. 또 참외와 더불어서 적상추의 경우에는 하우스 재배분과 더불어서 노지에서도 상추가 출하되면서 공급 물량 증가로 가격이 내림세이고요. 이 삼겹살은 사육 마리수가 증가해 등급 판정 마리수가 전년 동월 119만 마리였던 것에 비해서 11.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번 나들이 계획에 삼겹살 파티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겹살 구워 드시는 것도 좋지만 또 삶아 드시는 게 건강에 덜 해롭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렇죠. 또 팁을 하나 드리면요. 고기를 자주 뒤집는 게 안 좋은 물질이 덜 생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 번 말고 여러 번 뒤집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돼지고기. 삼겹살 3번 이상 뒤집으면 안 돼 이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예, 자주 뒤집어서 한쪽 면으로 높은 열이 오래 안 가도록 하는 게 몸에 좀 덜 해롭다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좋은 팁입니다. 예. 자, 생선류 이번 달 내외로 지금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산란기 때문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선 먹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죠? 네, 이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4월에서 6월까지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등에 적용되는 금어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금어기와 자율 휴어기에는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8,500톤을 지금 현재 방출하고 있습니다. 자, 금어기라서 물가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정부가 8,500톤 방출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방출됩니까? 예, 방출 품목은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조기, 삼치, 그리고 건멸치 등인데요. 네. 이 품목별 물량은 명태가 3,899톤으로 가장 많고요. 오징어가 2,230톤, 고등어는 1,407톤, 또 갈치는 298톤 등으로 총 8,500톤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네. 방출 시기는 4월 27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6월 3일까지고요. 이번 방출 수산물에 대해서는 품목별 권장 판매 가격을 지정을 따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 GS 리테일, 또 신세계 백화점 등에서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30% 정도 싼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몰랐던 정보인데요. 자, 이런 금어기라든지 이럴 때 정부 비축 물량이 풀리면 싼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서 또 아이들에게 생선 머리에도 좋으니까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삼겹살 얘기했고 수산물 얘기했고 이제 한우만 남아있네요. 한우도 할인 행사가 들어간다고요? 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네. 가족들 오순도순 모여서 이제 하는 가족 모임들도 많으실 텐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우 고기에도 할인 행사가 들어갔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16일간 진행이 되고 있는 행사고요. 전국 대형마트, 농협 개통매장 그리고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한우 전문 매장에서 2등급 이상의 등심이나 불고기 또 국거리 같은 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20에서 25% 정도 싼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요즘은 맛있다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격이 좀 싸다 이런 게 아주 좋은 정보거든요. 그렇죠. 자, 오프라인 매장에 장 보러 나가기 힘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인터넷 쇼핑이 가능해야 될 텐데 가능합니까? 네네. 역시 가능합니다. 이제 한우 114 온라인 쇼핑몰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주소 www.hanu114.co.kr이거든요. hanwo5114.co.kr로 들어가시면은 이 할인몰에 참여한 8개 브랜드 상품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2등급 이상 등심, 불고기, 국거리 이 종류들은 시중가 대비해서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직접 가기 힘드시면 그 인터넷 쇼핑으로 간편하게 반찬거리 마련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가격 좀 쌀 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 하나만 전해드려야겠는데 우리 계란이 수출에 날개를 달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홍콩 계란 수출이 증가한 소식인데요. 지난 4월 17일자로 영남산 계란 24만 개를 홍콩에 수출한 것에 이어서 AI 청정 지역인 충청북도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도 15만 개, 즉 8톤 가까이 되는 양을 지난주 금요일인 5월 6일자로 홍콩에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콩의 계란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청샤완 홀세일 마켓이라는 계란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서는 이제 홍콩 수입 계란의 60% 정도를 유통하고 있는 큰 유통 매장인데요.
네. 이번에 수출한 이 충북에서 수출한 계란도 이 홀세일 마켓을 통해서 5월 중순경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뭐 늘 우리의 먹거리, 그다음에 한 주간 식단 이런 것들 고민하는 장바구니 물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농산품이 농축수산물이 이 수출의 효자가 되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산소입니다. 산소. 예, O2 산소. 산소입니다. 월요일만 들을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5933님. 네, 정말 산소 같은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 4549님이십니다. 산소, 예전에는 흔했는데 이제는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시대가 됐군요. 자연 훼손하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